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여러분들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좀 독특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을 같이 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인문특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강의 때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으시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 부분을 오늘 타파하려고요. 그래서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기본 강의가 중요합니까? 인문특강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문특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네, 지금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교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강매 아닌 강매를 하게 됐는데, 자, 이 교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노무사 강의한 지는 지금 올해 이제 3년째, 3년째 들어옵니다. 3년째 들어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강의하기 전에 LG에 가서 강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LG에도 노무사반이 있어요. 노무사 강의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짧아요. 터무니없이 짧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용어 설명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제 혼자서 누구한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수업을 듣고 용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면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뜻을 몰라서 여기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요정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그 용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LG에 가서 강의할 때에는 이 책을 툭 던져주고 여기 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를 보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허락, 허가, 승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하고, 허가하고, 승낙하고, 여러분, 이게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네이버를 치시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주 철저하게 그걸 구별합니다. 철저하게.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에서 여러분들 요걸 하나 찾아드릴게요. 자,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13페이지 민법 총칙편에 13페이지를 잠깐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선생님 가장 원칙적으로 쓰는 단어는 뭡니까? 허락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허락해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허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허가는 뭐냐면 허가는 거기 나와 있듯이 국가기관이 허락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허가라고 부릅니다. 자, 국가기관이 허락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허락하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가. 그럼 실제로 그렇게 써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승낙은 이거 뭐지? 자, 거기 써 있습니다. 기존의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 여러분, 기존의 것이 있다는 거죠. 기존의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의 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허락해 줄게. 자, 기존의 것이 없는데 처음으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을 누가 해준다고요? 국가기관이 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허가가 된다고요. 그리고 기존의 것을 허락해 주는 걸 우린 뭐라고 그런다고요? 승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매매 계약을 하는 사람이 야, 나 그 물건 사고 싶으니까 야, 좀 사게 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 물건을 좀 사고 싶다. 사게 해줘 하고 청약을 한다고 그래요. 자,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 내가 이거 너한테 팔게. 그럼 이 허락은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기존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존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청약이라는 기존의 것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땐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승낙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네이버에선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책에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 책에 없으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교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 이러면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용어 사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뭐 한다고요? 승낙합니다. 그럼 기존의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한번 허락을 국가기관에 하는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러분 17페이지를 한번 봐보십니다. 자, 교재 민법 총칙 17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자, 거기서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 13조가 나와 있거든요. 자, 13조가 나와 있는데 거기 13조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조문 읽는 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 제가 13조의 3항을 읽어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후견이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 그 다음서부터 보세요. 가정법원은 여러분 가정법원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허락을 해준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허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동법을 공부하는데 허가를 받았다. 그럼 누가 대신 허락을 해준 거죠? 국가기관이요. 예, 이렇게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알면 나머지 뜻을 전부 다 정확하게 포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허락을 받는다고 그래요? 허가를 받는다고 그러죠? 예, 구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게 돼 있죠. 아니 그럼 선생님 단어를 이렇게 철저히 씁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는 단어를 철저히 쓰지 않는데 법에서는 단어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일상적인 단어하고 법에서 쓰는 단어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자,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근데 시계는 여러분 24시를 표시하지 않고 몇 시까지 표시하죠? 12시까지만 표시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12시.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12시. 자, 그럼 요게 밤 12시고요. 요게 낮 12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죠. 여러분, 낮 12시를 오전 12시라고 합니까? 오후 12시라고 합니까? 낮 12시를. 자, 오전 12시다. 하나, 둘, 셋.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오후 12시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봐야죠. 새벽 0시부터 12시까지를 오전이라고 불러요? 오후라고 불러요? 오전. 자, 오후 12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12시 막 지나고 나서부터 밤 12시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오후. 자, 그러면 뭔가 좀 싸죠? 자, 오전 12시예요? 오후 12시예요? 이게 오전이라면서요. 몇 시에 이게? 오전 12시예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전 12시고 여기를 몇 시라고 불러요? 오후 12시라고 불러요. 되게 잘못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썼는데 막상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들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전이고 여기서부터는 오후니까 여기는 오전 1시, 오전 2시, 오전 3시, 오전 11시, 그 다음에 몇 시? 오전 12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에서 오후 몇 시가 되는 거죠? 12시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낮 12시를 오후 12시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오전 12시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용어를 엄청 잘못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밤 24시하고 오후 12시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특이하죠. 예,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만 이거 잘못 쓰느냐? 아니요. 토익도 잘못 나오고 있어요. 토익. 여러분 13시에 AM이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오전 오후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무조건 24시죠. AM이나 PM은 몇 시까지 붙이는 거예요? 12시간 단위를 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근데 토익에서는 13시 AM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실제 걔네를 또 그렇게 써요. 우리가 오후 12시라고 쓰듯이. 그러니까 실제 용어하고 법용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문특 강의 왜 중요하느냐? 진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모르면 민법 못해요. 아니 하죠. 하긴 하는데 헤매요. 헤매.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자 법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다. 진짜 잘하고 싶다.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법을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노동법을 잘합니까? 여러분 민법을 잘하면 노동법은 잘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민법을 왜 잘해야 되느냐? 이제서부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을 진짜 잘하고 싶다면 자 민법을 잘하면 노동법을 잘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노동법은 우리 민법 즉 민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이 지나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이 민법인데 그 중에서 이 백성 중에서 특히 누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 노동법이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의 생활이나 우리 생활이나 그쵸? 예, 큰 차이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민법은 그러면 전부 기본입니까? 아니에요. 민법은 분명히 이 법에 대한 기본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민법 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 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을 쓸까요? 예외적인 내용을 쓸까요? 요겁니다. 다들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만 틀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다 틀리고 모든 직렬에서 다 틀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적인 내용을 굳이 법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내용은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르길 바라니까. 그래서 민법은 원칙을 쓰는 거예요? 예외를 쓰는 거예요? 예외. 이게 예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민법은 꼭 기억하세요. 원칙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공부를 하는데 민법전을 읽어라. 미친 거죠. 왜? 원칙을 안 가르쳐주고 예외만을 외우라는 거예요. 예외를 외우고 그게 원칙인 것처럼 이게 다니는 거죠. 저게 민법이야. 저게 예외인데 저기 원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옵니다.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교재에 없는 그리고 교수님 책에도 없는 항상 뭐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 원칙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뭐를 기억하자? 예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우리가 정확한 이 원칙과 예외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 교재를 잠깐 앞에 보세요. 머릿말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민법 총칙편의 머릿말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민법을 배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민법의 용어입니다. 민법의 용어. 자 민법의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자 정지라고 하는 단어와 중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민법 용어는 자, 순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아니죠. 이거 어디서 수입해 온 겁니다. 어디서 수입해 왔죠? 재팬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럼 재팬 애들은 메이드 인 재팬입니까? 얘네들도 수입해 옵니다. 어디서 수입을 해 왔을까요? 얘네들이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손잡고 같이 다니던 애 있잖아요. 그렇죠. 게르만입니다. 자, 그럼 메이드 인 게르만입니다. 법이. 그러니까 자 여기 독일에서 나온 법, 이제 됐어요. 자 영어는 되고, 자 독일에서 나온 법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법을 누가 수입을 했죠? 일본 애들이 수입을 했어요. 일본 애들이 수입을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독일 영어를 무슨 용어로 바꾼 거죠? 일본 용어로 바꿨어요.
일본 용어로 바꾼 걸 우리가 번역을 다시 했습니까? 그대로 받아왔습니까?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권이라서. 한문권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는 국산입니까? 재팬입니까? 재팬입니다. 일본어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식 사고방식을 해야 돼요. 일본식 사고방식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지라는 단어를 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걸 읽습니까? 일단 한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문과 그 다음에 일본의 용어에 일본식 사고방식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정지. 이게 지자가 그칠 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다가 멈춰서서 그치는 거, 가만히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단은 뭐냐? 중단. 중간에 끊어진대요. 자, 중간에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단. 그러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아 보이는데,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10km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멈췄어요. 3km를 가다가 멈췄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10km를 가야 돼요? 7km만 가면 돼요. 총 10km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3km를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시 몇 킬로를 가면 되죠? 7km. 아니, 저 인간이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물어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쭉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자, 거기서부터 다시 원점이 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중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시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거죠? 10km. 이걸 중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 정지해요? 중단해요? 정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서 3km를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럼 신호등 앞에서 중단한다고 불러요? 정지한다고 불러요? 정지. 그럼 몇 킬로만 더 가면 된다? 7km.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꾸로 제가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지. 멈췄다가 잠시 그친다. 멈췄다가 그치니까 다시 나머지를 간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지. 중단. 끊어진대요. 지금까지 했던 일이 싹 다 뭐 한다고요? 끊어지고 없어진대요. 그럼 중단은 지금까지 했던 게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럼 용어 정리를 왜 꼼꼼히 안 해주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꼼꼼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민법의 용어에서 정지나 중단, 예, 그런 것들은 아, 우리 일상생활은 신호 정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신호 정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야, 이 방법이 아니야.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일을 정지한다고 그래요? 일을 중단한다고 그래요? 중단이요. 끊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를 쓰긴 쓴다 안 쓴다? 쓰는데 생각 없이 쓰는 거죠. 근데 그 단어를 알면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럼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공부하시는 게 좀 어려운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에 가보시면은 머리말 우측에 가시면 민법의 체계가 나와 있어요. 자, 민법의 체계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민법의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체계를 아시려면, 자, 이건 분명히 이제 기본에 대해서 설명 잘 못하니까 지금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민법의 체계. 그러면 일단 민법은 우리나라 게 아니구나. 재팬에서 들어왔고, 재팬도 이것도 메이드 인 저머니니까 독일 거니까 독일에서 수입을 했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독일에서 수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유럽이죠. 유럽. 자, 유럽은 법체계가 두 개가 있어요. 유럽은 법체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유럽은 하나로 이렇게 땅덩어리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근데 여러분 유럽 중에서도 연결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딱 뚝 떨어져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요번에 걔네들이 우리 유럽 연합에서 빠질래 이렇게 얘기했던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디죠? 영국. 여러분 항상 대륙하고 섬은 따로 논다 안 논다? 따로 놀아요. 생각도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예, 원래 섬나라 애들은 따로 노는 거예요. 섬나라 애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국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대륙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그럼 미국 법은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미국. 여러분, 미국은 원래 도둑놈이죠. 원래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안들을 내쫓고 자기네들이 거기 주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걔네들이 어디서 넘어간 애들이에요? 프랑스에서 넘어간 애들이에요? 영국에서 넘어간 애들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 압박 때문에 넘어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애들이 일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교도 애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다고요? 아메리카 대륙을 갑니다. 여기서 원주민들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내쫓아요. 근데 여러분, 자, 그럼 영국하고 미국을 합해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부르죠? 영미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영국하고 미국 법이에요. 영국하고 미국 법. 자, 그러면 여기를 영미법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륙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유럽 중에서 영미법에 가깝겠어요? 대륙법에 가깝겠어요? 그렇죠. 점원이 대륙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대륙법이 넘어왔어요. 자, 그럼 에이, 선생님, 그럼 대륙법이 영미법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대륙에서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영국이지요. 예,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역사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시민혁명은요? 시민혁명. 예, 누가 죽었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지미국 국가다. 그래, 너 죽어라. 이렇게 해서 죽었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 대륙법은 여러분, 여기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죠?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시민혁명? 이게 엄청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영국에서는 여러분,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은 국왕이 존재합니다. 국왕이 존재하죠. 영국은. 여왕폐하 만세 이러고 있잖아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안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법 체계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 자, 주도 세력 누가 했죠? 시민이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시민혁명의 주도 세력은 누구지요?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에서 부르주아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부르주아들이 뭐냐면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 활동을 통해서 뭐를 축적한다? 돈을 축적하고,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자, 해외로 나아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금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차도 가져오고 해서 수입을 올리는, 자, 상인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부르주아들이에요. 얘네들이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으로서 돈을 축적을 해요. 돈을 축적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얻고 싶죠? 지식을 얻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민들은 왕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부르주아들은 왜 왕을 상대로 이게 혁명을 일으켰냐면 간단해요. 왕이 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뽑아내려야 돈이 없으니까, 자,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죠? 돈이 있는 부르주아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해요. 세금을 거두니까 맨날 돈 뺏기죠. 나 목숨 걸고 막 바다를 가가지고 목숨 걸고 나 돈을 구해왔는데 맨날 왕이 파티한다, 돈 내놔라. 싸움 좀 해볼란다,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돈을 뺏겨요. 자, 그러면 제일 짜증난 게 누구예요? 부르주아들이에요. 부르주아들이 자, 이제 이거 엎어버리자 하고 이제 왕을 엎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민이 많아요? 얘네들이 많아요? 시민이 훨씬 많죠. 부르주아들 몇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꼬드겨요? 시민을 꼬드겨요. 지네들은 잘 먹고 있는데 돼지가 말이야, 배가 고프더라도 자유를 가진 돼지가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네들은 잘 먹고 있으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꼬드겨서 무슨 혁명을 일으켜요? 시민혁명.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분이거든요. 우린 시민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시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다. 그럼 뭐 당장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국회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입법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회 입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거꾸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그게 부르주아들이에요. 원래 태생이 부르주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민법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법은 민법이 아니었어요. 무슨 법을 먼저 만들었냐면 세법을 만들어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만든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해라. 우리 돈을 가져가고 싶어? 우리가 만드는 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그 외에는 징수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게 세법입니다. 자, 그럼 이 부르주아들이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채권편 잠깐 보실래요? 자, 채권편에 109페이지를 보세요. 자, 채권편에 1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거기 제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용이에요, 고용. 여러분, 이거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고용을 해주겠다. 사업자 입장이죠? 부르주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고용을 했다. 이 부르주아들 돈이 많은 애들이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이 시민들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민법을 만들 때 고용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고용. 내가 너희들 고용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노동법은요? 여러분 노동법은 고용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쓴 법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 쓴 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민법 규정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어요.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고용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럼 근로기준법은 또는 노동법은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입법에서 만들어서 민법에서 고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죽였어요? 왕탱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쑥 죽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국회죠, 국회. 자, 국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민들은 자, 시민들하고 부르주아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갑질이 생겨요. 왕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우두머리예요? 부르주아들이 우두머리죠? 자, 우두머리인 부르주아들이 여러분 누구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였어요? 산업혁명입니다. 야, 너희들 없어도 공장 굴러가. 너희들 없어도 돼.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로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시민들은 고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몸값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몸값을 떨어뜨려서 나 정말 100만 원만 주면 내 여기서 일할게요. 남들 300만 원 받아야 된다는데 난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난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갑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갑질에 의해서 시민들이 아이씨 못 살겠다 같이 죽어보자 이러고 나온 게 뭐예요? 진짜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있어요.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나요. 같이 죽자 부르주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민이 일으킨 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보니까 기존의 자본가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렇죠. 영원할 것 같은 나의 돈이 어느 순간 공산주의가 되면서 죽어버리고 다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뭐냐? 노블리스 오블리스입니다. 돈을 버는 우리들, 특권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시민들하고 같은 위치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스가 나오면서 복지주의 국가가 나옵니다. 복지주의는 여기 있는 부르주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낼게. 대신에 그 돈을 누구한테 줘라? 시민들에게 줘라. 이렇게 분배하자는 정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거를 좀 지우고 자,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개판오분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주의 국가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이 기존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많이 세금을 떼서 기존에 있는 뭐 시민들에게 뿌린다. 뭐 이런 복지주의 포퓰리즘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포퓰리즘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득 세력이 자신의 기득 세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같이 죽자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복지주의는 우파예요, 우파. 생각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맨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원래 이제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게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원래 태통이.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걸 왜 공부하느냐?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전부 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딱 할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 근본적인 체계를 아니까, 자, 민법을 만든 사람들은 돈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럼 내 돈 터치하는 거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개인주의입니다. 절대 터치하지 마. 이게 원칙이에요. 자, 내 재산을 국가가 터치하는 게 싫다, 좋다? 싫다.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민법의 체계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의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그럼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죠. 심지어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이 기부를 적게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극단적 개인주의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부라는 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베풀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낸 게 기부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별로 잘 없죠. 왜?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갈게요. 자, 세금 거두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요. 세금 거두는 거 싫어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민법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세금 거두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민법은 없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죠? 예, 인문특강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기본 강의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인문특강은 솔직히 좀 약간 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노동법은, 자, 이제 갈게요. 노동법은 최근에 노동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아주 신속하게 반영해요. 늦게 반영이 돼요. 늦게죠. 왜? 예로부터 국회는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노동법을 만들면 자신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반응이 항상 느린 거예요. 아셨죠? 네, 반응이 느립니다. 그러면 노동법은 노동자의 시선에서 만드는 법이고, 자, 민법은 고용자의 시선에서 만드는 법이니까 근로관계하고 민법하고 노동법이 부딪히면 여러분, 민법은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게 원칙이고, 항상 뭐를 쓰자? 노동법을 쓰자. 예,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이 극단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자,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민법 총칙편에, 자, 9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거기 제2절에 극단적 개인주의가 나와 있죠. 자, 갑니다. 자, 우리의 사고를 제가 완전히 뜯어 고쳐 드릴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자, 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자, 둘이 부부시죠. 자, 부부. 자, 부부는 여러분 남입니까? 한 명입니까? 여기서 또 다수결로 가야죠. 한 명이다. 한 명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남이라고 봐야 된다. 자, 여러분, 자, 손을 드십시다. 자,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 둘, 셋. 자, 네 분. 자, 네 분. 자, 그럼 나머지는 한 명이라고 생각된다. 겠지요? 예, 한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남편도 내고 아내도 냅니다. 근데 연금을 타는 건 한 사람분만 준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명인데 왜 한 명 분을 봤는데 왜 싫어하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자, 월급을 받아오셔서 세금을 냅니다. 어머니도 여기 전업주부가 아니시라 같이 맞벌이세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받으면 어머니가 월급을 받아오면 거기서 세금 떼야 안 떼요? 떼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남입니까? 한병입니까? 남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노래 모르시겠구나. 자,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왜 못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렸죠. 자, 부모님은 남이다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서로 남이다 아니다. 남입니다. 남이에요. 그러면 혼인은 뭐예요? 혼인은 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인은 계약이에요.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라고 뭐를 하고? 청약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 하고? 승낙을 하는 계약이에요. 혼인 계약. 혼인 계약이에요. 그럼 서로 기본적으로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죠. 그런데 한 사람처럼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제2절의 극단적 개인주의인데 자, 거기 논점 정리 첫 번째 보세요. A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자, A의 신용카드. 자, 그런데 여러분 A하고 B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데 A 신용카드를 B가 가져 쓴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A와 B가 남인 경우 진짜 생판 몰라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신용카드를 제가 훔쳐가지고 가서 쓰는 거죠. 자, 이건 당연히 여러분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A가 B의 남자친구인 경우. 그러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썼어요. 이거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그거는 남이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가세요. A가 B의 남편인 경우에요. 아니, 그러면 아내가 되시는 분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이거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죠. 근데 왜요? 자, 이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민법은 원칙을 쓴다, 예외를 쓴다. 예외.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 거기 보십니다.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아니, 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민법에 조문이 있어요. 827조 1항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B는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대리권? 자, 용어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부부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리권. 자, 그럼 대리권의 용어 정리를 할게요. 우리 교재 보세요. 자, 63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63페이지. 자, 제3절 대리라고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용어가 나와 있는데 대리하고 대리인이 있어요. 자, 대리인. 자,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한대요.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한대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사람, 대신해서 의사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대리예요. 대리운전기사 대리 아니에요. 직장의 김대리 대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함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데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근로자가 있어요. 자, 여기 사업자가 있어요. 밀린 임금을 받고 싶어요. 자,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는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뭐라고 가서 얘기해요? 밀린 월급 달라. 밀린 월급 달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근로자가 일도 안 하고 계속 이 사람 만나서 월급 달라 그러면 이 사람 굶어 죽죠. 그래서 누군가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따고 싶은 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요? 노무사를 찾아가죠. 노무사를 찾아가요. 그럼 노무사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달라, 안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노무사는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에 월급을 안 주냐 대신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른다? 대리인. 아셨어요? 용어 정리 확실히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용어 정리.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자,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변호사는 내가 법정에 가서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변호사한테 가서 대신 얘기해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변호사가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소송 대리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용어가 정확히 해야 돼. 제가 어제 술을 먹고 대리 기사를 불러요. 그 대리인 아니라고요. 아셨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 사람이 뭐라고요? 대리인. 자, 그럼 나왔어요. 부부간에는 무슨 대리권이 있다고요? 일상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의사표시를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는 권한이 있대요. 자, 그러면 갈게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 을에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요. 자, 그러면 직접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용카드 가서 직접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남이에요. 훔쳤어요. 대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남자친구예요. 대리할 권한이 없다. 부부간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민법의 규정에서 무슨 권이 있다?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일상적인 가사. 자, 일상적인 가사. 과자를 사 먹는다. 이건 여러분 가사 활동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를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신 의사표시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예,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아셨죠? 그런데 자, 9페이지 또 갈게요. 자, 9페이지 가시면 자, 9페이지에서 이제 세 가지 논점은 정리가 되는데 그 밑에 마지막 논점을 보세요. A의 신용카드를 남편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남편의 그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도박은 일상가사를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벗어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럴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리뭉실 알고 있었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는 원래 남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깔고 남이기 때문에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일상가사 대리권이 주어져야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가사를 벗어나면 대신 의사표시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법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것을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부부 간에도 전부 다 남이니까 형제 간에도 다 뭐예요? 남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뭐가 되는 거죠? 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이니까 자, 내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도 남이에요. 아셨죠? 예, 부모도 남이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에요. 그냥 남.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건 전체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민법을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얘하고 얘 사이에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얘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극단적 개인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죠. 그건 개일이에요. 그건 개일이죠.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니다. 그럼 걔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해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제가 과외했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한 좀 됐어요.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사법시험 있을 때 과외를 했는데 그 학생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신림동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만났어요. 간만에 여행 잘 갔다 왔냐? 만났는데
참 죄송하지만 좀 얘가 브래지어를 안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요. 시선도 주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관심이 있어요. 저러면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전체주의적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걔가 깜빡 잊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왔다는 깜빡 잊었다. 난 진짜 외국에서 살고 싶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동네에서 뭐가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쓰잘데기 없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주의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뭘로 가자?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개인주의 사고방식. 자, 그럼 이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자, 이제 되셨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하고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 을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부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10억 원을 계좌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8억 정도를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자, 세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세금이 붙습니다. 자, 여긴 세금이 붙고 여긴 세금이 안 붙어요. 세금이 여긴 안 붙고 여긴 세금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불합리하게 보여요? 아니, 8억 줄 때는 세금을 안 내고 10억 주면 세금 낸다고? 불합리하게 보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주는 세금이 혹시 무슨 세금인지 아세요? 들어는 봤나?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 증여세. 증여세라고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줘요. 그럼 뭐예요? 증여세. 그럼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소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불로소득은 증여세예요. 증여세가 그럼 세게 써요, 약하게 써요? 세죠. 40% 가까이 돼요. 그럼 10억을 주면 여러분 세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4억 나옵니다. 4억. 자, 그럼 이게 증여세인데, 자, 이게 증여세입니다. 여기는 안 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9억 원 이상을 부인에게 주면 세금을 안 낸다. 9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근거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부간은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그럼 재산을 주면 뭐가 된다? 증여다. 그렇죠? 남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무슨 대리권이 하나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집 계약을 해야 돼요. 일상가사. 살기 위한 집을 계약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직접 못 가면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아내가 대신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직접 돈을 가는 게 아니니까 아내한테 주고 아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현금을 9억 원을 못 주니까 계좌이체로 누구 계좌에 옮겨놓는 거죠? 아내 계좌에 옮겨놔요. 그럼 아내가 가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돈을 증여한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하라고 준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하라고 줬죠. 그러면 그땐 증여세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 100억씩 우리 100억짜리 집 살 거야. 그러다 100억을 줬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죠. 대리를 벗어나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서 최대치를 잡은 게 몇 억? 9억으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9억을 넘어가면 일상가사로 안 봐요. 그러니까 증여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근데 9억 내려가면 일상가사 범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불합리하게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모르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법이에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둘은 서로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는 걸 전제로 깔고 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거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이죠. 그럼 증여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민법에 이런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없다.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과 예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셨고요.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원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노무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에이, 됐고요. 원칙이 뭡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원칙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 뭔데? 요거는 예외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법공부입니다. 그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9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조문 읽기, 제1절 조문 읽기가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요. 자, 메뉴에 이게 저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제5조 그러면 제5조라고 읽고요. 제5조 동그라미 1번 있으면 제5조 1항이라고 읽어요. 동그라미 3이 나오면 몇 항이라고 읽으면 돼요? 3항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5조 동그라미 1번 다음에 1점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1호라고 읽어요. 호.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5조, 제3항, 3호를 보세요. 그러면 제5조, 3항이니까 동그라미 3을 보시고 그 다음에 1점이 아니라 몇 점? 3점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올 때에는 제5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가나다 하면서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읽는 방법이고요. 자, 뒤를 또 넘겨볼게요. 자, 제3절 대인효와 대세효의 비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물어보고 제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주인이에요. 자, 집주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임차인. 자, 여러분 임차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임차인 얘기 들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집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임대인이라고 들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임차인.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요게 빌려주는 걸 뭐 한다? 여러분 자전거를 뭐 한다? 대여한다. 빌려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쓰는 거예요? 대라고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럼 빌리는 사람은 뭐예요? 차라고 쓰는 거예요. 차. 그래서 대차. 빌려주고 뭐 한다? 빌려받는 걸 뭐라고 한다? 대차 그러는 거예요. 대차. 그래서 여러분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네. 차. 그럼 이거 빌리는 사람이네.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빌리는 사람이 공짜로 빌려요? 돈 내고 빌려요? 돈 내고 빌리죠? 빌리는 사람이 내는 돈을 차임이라고 불러요. 차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임대차는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대신 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대차. PC방에 가면 PC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그리고 빌려받죠? 사용료 내야 안 내요? 임대차예요. 지금까지 계속 집에 월세 내는 게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사용료를 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대차. 호텔. 임대차. 아셨죠? 자, 이게 임대차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서울숲에 가서 자전거를 빌렸다.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 아셨죠? 따릉이. 서울시의 따릉이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용어 정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보세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는데 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집주인이 A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A로 바뀌기 전에 을하고 갑 사이에서는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계약이 체결됐죠? 이 무슨 계약이냐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됐죠? 예. 그래서 빌려주고 빌려받는데 사용료 내는 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고 A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을은 A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보증금을 A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쉬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먼저 접근하냐면 이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왜 접근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 원칙과 예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섞여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예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